네, 예산 집행입니다. 여러분, 예산 집행은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우리 집행부가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집행부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집행의 절차입니다. 첫째는 예산 집행의 절차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둘째는 정부에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국회가 내려준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성 유지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재량성을 좀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요 절차와 방안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의 절차입니다. 절차는 예산의 배정, 그 다음에 예산의 재배정, 그 다음에 자금입니다. 자금의 배정과 자금의 집행으로 이어진다.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산의 배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의 재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의 배정이 있고, 자금의 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의 배정이란 뭐냐면 우리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돈 이제 연간 예산 5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조에서 국토부라 그럽시다. 국토부. 이 국토부에게 자네들 예산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국토부 예산 아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연간 50조, 그중 기재부가 국토부 50조 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재부는 국가 전반적인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한 번에 다 배정을 해줘 버리면 국토부가 한 달 내에 50조를 다 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걸 500조를 다 한 번에 각 부처에 내려줬다가 1월 달에 500조를 다 써버리면 어때요? 그럼 1월 달에 경기가 엄청 부양되지만 4월부터 12월 정도 내려가면 경기가 엄청 위축되겠죠. 그런 걸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분기별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50조다 국토부가 그러면 좀 이걸 4분기로 나누겠죠. 그죠? 4분기로 나누는데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한다면 1분기에 예컨대 15억을 집행해라.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15억을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월까지 15억을 배정해 줍니다. 이렇게 국토부에. 예, 이게 배정이에요. 예산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어디가? 기재부가 각 부처에.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나 국토부의 A과의 사무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재부가 다시 우리 과에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게 요게 국토부가 우리 과에 나한테 너는 1에서 3분기 동안에 1억을 쓸 수 있어 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요게 예산의 재배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때 예산과 배정, 재배정 이 자금과 배정에서 돈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만 내려. 지금 우리나라는 이 500조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일괄 관리해요. 500조를. 500조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각각의 예산을 배정해 줄 따름이에요. 이거를. 그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니네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돈이 실제로 내려와야 되는데 돈을 안 내려온다. 그 다음에 자금의 배정이라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니네가 돈을 쓸 수 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실제로 니네가 국토부가 돈을 쓸 수 있다라고 내려주는 거, 지시해 주는 거, 이게 자금의 배정입니다. 그렇게 이 자금의 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바로 자금의 집행을 할 수 있겠죠. 돈을 집행. 그러면 이제 A 사무관은 자금의 배정도 받았으니까 돈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만약에 나 혼자 책임을 지고 한다면은 내가 이 돈을
내가 껌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이 재무관과 지출관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실제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별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것도 책에 있으니까요. 자, 책을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의 배정. 예산의 배정이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중앙과서의 장이 각 관서의 장에게 일정한 시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1년 동안 분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나눠줄 수밖에 없다. 예산의 재배정이란 각 중앙부서의 장이 국토부 장관이 배정받는 예산을 하급기관, 그 과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각 중앙관서의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로 예산안을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자금의 배정은 예산의 배정과 예산과 배정이 총괄적인 계획이라면 여기 실제 자금의 이동이 수반되어야 되죠. 이를 자금의 배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배정이 마무리되면 그 배정에 기초하여 연간, 월달이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계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졌을 때 지출 행위를 할 수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 원리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제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면 지출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관과 지치관을 별도로 임명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특히 객관식에. 자, 봅시다. 예산의 신축성, 예산의 이용과 전용. 먼저, 자, 두 가지,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사업 내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그 다음에 있는 사용의 시기에 대한 신축성 확보인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용에 대한 신축성 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신축성 확보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 사업의 시기에 대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보고 있다. 신축성, 자, 거기는 내용은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자,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때,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국회에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 되고 이거를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에 분류해서 이거를 예산의 이용은 입법 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회가 통제하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 전용은 뭐냐? 전용은 각 중앙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이거는 행정 과목이에요. 행정 과목.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전용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과거에 시험 문제를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용.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른. 10월의 마지막 날은 이분이 참 바쁘대요. 그 이용이란 가수를 국회로 보낸다. 그렇게 국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입법 과목이다. 헷갈리니까. 자, 그다음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는 각 중앙부서끼리 서로 예산을 바꾸는 걸 예산의 이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너무 간단한 거고요.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비비에는 어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목적 예비비는 반드시 그 목적을 사용되는 용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목적 예비비는 총액 제한은 없는데 용도의 제한이 있어요. 자, 근데 일반 예비비는 사용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총액에서 일반 회계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엄청 많이 만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하려고 목적 예비 충당하면 당연히 그죠?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걸 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추가 경정 예산. 예산 심의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추가 경정 편성 절차는 기본적으로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의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예산 시기의 긴축성. 2월이 뭔지 알죠? 올해 다 못하니까 내년도에 사용하는데 거기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이 있다. 명시 2월은 가만히 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돈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국회 예산을 넘길 때 120일 전에 국회 예산을 넘길 때 제가 중에 이거 금년에 못 사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내년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게 그래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국회에 9월 3일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 3일 이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2월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는 예산안 5개 부분에서 이 명시 2월비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고 이월이란 일단 연도 내에 지출 원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이미 8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 돈을 12월까지 일을 못 끝냈어요.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이게 사고 이월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사고 이월은 공사가 있습니다. 예. 사고 이월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서 받을 수도 없죠. 사전 승인을. 이게 중요하죠. 명시 이월은 다음 연도에 다시 이월을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 이월은 제2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이 뭐냐면 연도별 사용. 다시 말해서 3년간 한다 그러면 첫 해에 얼마, 그 다음 둘째 해나 셋째 얼마 이 얘기를 적어 놓는 게 이게 연부액입니다.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비라서 계속비라는 거는 예산안의 5개 부분에 포함돼요.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10년도 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비는 원칙상 5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1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당해 연도에 예산도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국가는 우리는 지평구는 예산을 가지고 채무를 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없이 채무를 지는 이거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얼마를 빌리겠다. 국고 채무 부당에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 예산 금액 범위 내의 것, 계속비 총액 범위 내의 것 이외에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에게 빌려서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거예요. 국고 채무 부당행위. 이것도 어디에? 5개 부분에 아까 계속비, 명시 이월비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당행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 예산에 갈 때 5개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산 확보도 없이 국고 채무 부당행위를 하겠다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내년도 용돈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면 난 나의 내년도 용돈은 매달 50만 원 내 알바비 플러스는 제외하고 일단 엄마가 주시는 거 50만 원.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님에게 그럼 학자금 융자 비용 요것도 얼마가 있다. 요런 거를 미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 요게 학과 부담, 요게 국고 채무 부담행위입니다. 이 600만 원에 포함된 예산 부담은 없지만 내가 책임지는 이 학자금 부담이 부모님께서 나중에 주시기로 약속한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내야 된다면 부모님 허가를 안 받겠죠. 그죠? 어차피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